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다들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는데요. 젊은 나이에 벌써 시부모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신다기보다는 시부모님 댁에 저희가 얹혀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남편과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결혼하고도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 처리가 돼서 둘 다 동시에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당장 재취업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부터 넣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다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까지 날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그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염치 없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남편이나 저나 누구라도 빨리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느라 바쁜데 남편은 저와 달리 태평했어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지금 와서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우리 그냥 좋은 자리 잡아서 장사나 하자. 갑자기 장사는 무슨 장사야. 당신 장사해 본 적 있어? 집에서 혼자서 라면 하나 못 끓여 먹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야. 내가 언제 라면 장사한다고 했어? 장사야 가게만 목 좋은 자리 열어놓으면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남편은 철딱서니 없이 계속 장사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도 재취업이 되지 않으니 속상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진심이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계속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장사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이력서를 그만 넣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보냈는데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답은 장사뿐이랍니다. 물론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력서를 그렇게 넣었는데도 연락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저도 심란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까지 무턱대고 장사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직장생활만 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둘이 가진 돈을 다 합쳐도 동네에 편의점이나 하나 낼 수 있는 금액도 안 됐어요. 돈이야 대출을 받든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빌리면 되지. 기다려봐. 내가 차리기만 하면 대박나는 아이템 찾아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저는 설마 했는데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그 길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간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식사하시는 시부모님께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냈어요. 자기가 현재 직장이 없어 대출이 힘드니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라고요. 남편 옆에 앉아있는데 정말이지 제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부모 앞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 그 꼴이 너무 민망해서요. 다시 취직할 생각은 아예 접은 거냐? 힘들게 공부하고 10년 넘게 회사 생활한 게 안 아까워? 그 큰 회사도 망하는데 이 나이에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요. 더는 남 밑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하기 싫어요. 한 푼을 벌어도 제가 일한 만큼 마음 편하게 벌어볼래요. 네 말 무슨 소린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생각은 해본 거야? 애미랑 상의는 했고?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상의는 무슨 상의. 준영이 엄마는 배포가 작아서 큰일 절대 못해. 내가 알아서 저질러야지. 시부모님은 자식들 일이라면 아주 끔찍하세요. 아내인 제가 보기에도 남편 말은 터무니없어 보였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정말 창업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내내 불안할 정도로 남편은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도대체 뭘 알고 돌아다니는 건지 싶어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혼자서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신기한 게 남편은 시부모님께 돈을 받아 가게를 차리는 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었는데
남편 말이 요즘은 창업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가 많아서 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준다네요. 저는 걱정돼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가질 않아서요. 그게 말이 돼? 우리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으로 하는 일인데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 그래. 정말 잘 알아보고 계약한 거 맞아? 당신 나 못 믿어? 왜 자꾸 가장이 하는 일에 일일이 따지고 그래. 당신이나 나나 그래봐야 회사 망하는 것도 모르고 멍청한 짓 하고 있었던 건 똑같아. 그냥 이번에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남편은 제가 무슨 소리만 하면 망한 회사 이야기를 들먹이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게에 투자한 돈도 자기 부모님께 받은 돈이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일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인지 몰랐어요. 물론 믿었던 회사가 망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화가 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저와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진행해버리니 저로서는 서운하더군요. 어찌됐든 남편은 본인의 계획대로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체인이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더러 앞으로 돈은 자기가 벌 테니 아들이나 잘 돌보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한번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10년이나 한 사람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니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연신 이력서를 넣으며 아들을 돌봤어요. 남편 가게도 가게지만 언제까지 시부모님 댁에 얹혀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시부모님은 몇 년째 같이 살면서도 싫은 소리 한번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인 저로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장사를 하고 있긴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몇 달 동안 생활비 한 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상황을 눈치채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카드를 주셨어요. 생활비로 쓰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아무리 눈치를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로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시면 집안일이며 살림은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돈을 벌지 않는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카드를 쓴다는 게 생각보다 민망할 때가 많더군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쓰든 전부 다 시부모님께 문자가 가다 보니 돈을 쓸 때마다 생각을 해야 했어요. 아들 간식을 산다거나 장을 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현금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곤란했죠. 저는 참다 남편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시부모님 카드를 언제까지 써야 하냐고요. 그런데 남편 사정이 좋지 않은지 버럭하더군요. 상황이 좋아지면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장사도 안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돈 가지고 쪼아야겠어? 쪼는 게 아니라 매번 돈 쓸 때마다 시부모님 눈치 보는 게 힘드니까 그러는 거지.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그래도 부모님 카드라도 받아서 쓰잖아. 난 매일 가게 매출 신경 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본인이 가장이니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라던 남편의 패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더러 시부모님이 카드라도 줬으니 찍소리 하지 말고 받아 쓰라네요. 도대체 어쩌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부부 사이도 점점 나빠졌어요. 남편도 힘들고 바빠서 그러는 거겠지만 매일 가게 일에만 신경 쓰느라 가정에는 소홀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쉬는 날이면 꼬박꼬박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는데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는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빴습니다. 쉬는 날에도 꼼짝도 안 하고 방에서 잠만 잤어요. 제가 몇 번 깨워서 아들과 시간을 좀 보내라고 해도 남편은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그냥 집에서 영화나 틀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남편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아들이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 계산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치고 시급도 더 주고 집에서도 가까워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현금을 조금이라도 모아둬야 나중에 아들 학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마저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 분들에게 들어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너 힘들까봐 우리가 알아서 카드까지 줬는데 동네 마트 나가서 일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 동네인지 몰라서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로서는 시부모님이 나가서 일하시는데 젊은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죄송해서요.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네가 우리 집 며느리인 거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교수 시부모가 며느리 마트에서 일하게 한다고 얼마나 다들 뒤에서 수근거리겠어. 듣고 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미처 시부모님 생각을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하신 이후 내내 이 동네에서 사셨는데요. 두 분 다 직업도 교수님인데다가 인품도 훌륭해서 동네에서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며느리라는 걸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대단한 교수집 며느리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민망하실 게 당연했어요. 애미야, 네가 카드만 줘서 아무래도 불편했나 보구나. 여보, 아예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줘, 넉넉하게.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제가 시부모님께서 주신 카드가 부족해서 돈을 벌러 다니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아예 현금으로 넉넉하게 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 정도로 짐이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저는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시부모님이 시키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시부모님 뒤치다꺼리를 했어요.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은행 업무나 세탁, 세차 등등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도와드리며 비서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 능력으로 취직이 안 되면 다른 공부라도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바쁜 시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도왔습니다. 시동생이랑 동서도 바빠서 결혼 준비를 하기 어려웠거든요. 시동생은 변호사고 동서는 유명한 의류 매장 사장이에요. 알고 보니 동서네 친정아버지가 패션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흔한 금수저였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신혼집으로 동서가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대요. 동서가 청담동 토박이라 그 땅값 비싼 청담동 한복판에 3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동서가 살던 집으로 시동생이 들어가 사는 게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신경 쓰이셨는지 동서 집의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동서네 처가가 워낙 잘 살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데도 양가가 의견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동서가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을 초호화로 하겠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좀 당황하셨나 보더라고요. 사업이야 사업하는 분이시라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둘 다 교육자다 보니 몇 천씩 들어가는 호텔 결혼식은 좀 부담되는구나. 오시는 손님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시아버지는 애둘러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진 않아도 식사비로 몇 천이나 들어가는 호텔 결혼식은 부담된다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버님, 그런 거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신랑 쪽 식사도 우리가 다 계산하시라고 할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호텔에서 결혼해야 돼요. 저보다 못 사는 제 친구들도 다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에 새 옷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했다고 해서 다 따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양가 형편이 다 다른 거니까 서로 맞춰서 하자. 동서 말이 말도 안 된다며 인상을 구긴 시어머니가 호텔은 절대 안 된다고 다시 다른 식장으로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동서가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서로 맞추려고 이러는 건데요. 우리 집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왜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 수준을 낮춰야 해요? 저는 제 수준 낮출 생각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맞춰드리는 대로 하세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 표정이 다들 어안이 벙벙해져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동생이 애써 말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야가 워낙 거침이었고 자신감이 넘쳐서 그래요. 장인어른도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의 눈짓에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우리 집 생각만 했다. 사업하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으실 텐데.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알아서 해라. 시아버지의 힘 빠진 얼굴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시부모님은 누구보다 대단하시고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신데 동서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다니던 로펌에서 대형 사고를 쳤대요. 고소를 당해 합의금만 몇 억 소송을 당했다는데 그걸 동서 아버님이 해결해 줬다나 봐요. 거기다가 시동생이 로펌을 나오면 시동생 이름으로 사무실도 차려주겠다고 하셨다네요. 동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랑 주변에 아는 회사들 재판 관련인들까지 모두 다 시동생에게 맡기기로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는 누구보다 우리 집에서 갑이었어요. 누구도 동서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죠. 동서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우리 집에서 가장 기대주였던 시동생마저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애써 동서 비율을 맞춰주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적으로는 힘드셨는지 시동생 결혼 준비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시아인지 뭔지 걔랑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머리가 지끈거려서 30분도 같이 못 있겠더라. 애민이가 그냥 같이 다니면서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둬. 시어머니는 동서와 잠시도 같이 있기 힘드시다며 동선의 인테리어 일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어차피 동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테니 옆에서 도와줄 것만 도와주고 결제만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시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동서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아 시동생에게 연락처를 받아 계속 동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계속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 할 수 없이 시동생에게 연락해 인테리어 상담을 해야 하니 어채사람과 청담동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서에게 전해달라고요. 저는 인테리어 상담날이 되어서야 동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를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분명 얼마 전에 시댁에서 만났는데도 말이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먼저 동서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손이 동서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동서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더군요.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답니다. 어머,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맏며느리라도 그렇지 시동생 결혼하는데 이런 허드렛 일까지 알아봐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어떡하죠, 형님? 이쪽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미 다른 데로 다 결정했는데. 시부모님이 인테리어 업체는 이쪽으로 계약하라고 하셔서 이미 다 결정을 해둔 상태였어요. 동서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아직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지만 구두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이미 다른 인테리어 업자랑 계약을 했다더군요. 내가 말한 업체는 시부모님께서 몇십 년 동안 거래했던 회사예요. 이미 구두상으로 결정해둔 상태니까 이쪽에서 다시 상담 받아보는 거 어때요? 경력도 많으시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는데. 저는 동서에게 차분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큰돈 들여 인테리어 해주시는 건데 시부모님이 잘 아시는 곳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서는 요즘 아가씨라 그런지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알아본 곳에서 하고 싶다더군요. 회사가 오래됐든 일을 꼼꼼하게 하든 제가 제 눈으로 본 게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아직 계약금 낸 것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취소하세요. 저는 무조건 제가 알아본 업체랑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쪽으로 계약금 보내주시고요. 동서는 사람을 부리는 데 익숙해서인지 저를 대할 때도 묘하게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더니 저더러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계약금이나 넣어주라더군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한다고요. 형님 이제 보니까 눈치가 좀 없으시네요. 제가 전화 안 받는 것도 제가 살 집이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고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촌스러운 업체에서 하라고 하시는 걸 보면 좀 답답하시네요. 동서는 사람 말문을 턱턱 막히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쌀쌀맞고 재수없게 하는지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죠. 동서와는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까지 돈이 들어가는 일은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결제하곤 했어요. 시동생도 새로 사무실을 차리느라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서 심기가 좋지 않았어요. 예물을 고르거나 드레스를 고를 때마다 시동생이 나타나질 않으니 시동생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결혼 준비하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고 형수를 보내. 이게 말이 돼? 예물이든 드레스든 한두 군데 보는 거면 나도 다 따라다니지. 벌써 대여섯 군데 보고 다니는데 일하는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따라다녀. 항상 잘 참았던 시동생도 그날은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은 화를 내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동서가 심하긴 심했어요. 예물이며 드레스며 처음엔 시동생도 다 같이 다녔는데 한 달 내내 결정을 안 하고 구경만 다니고 있으니 매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따라 나오기도 한 거고요. 자기,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골라야지. 그리고 자기 사무실도 우리 아빠가 해준 거잖아. 그럼 내가 자기 상사나 다름없는 건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동서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공주님도 이런 공주님이 없었어요. 아무리 중요해도 한두 번이지 한 달 내내 일을 뺄 수는 없잖아. 내가 정말 바빠서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오늘만 형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골라. 시동생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는지 동서가 핸드폰을 대고 소리를 막 지르더군요. 시동생 욕을 하면서요. 백화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동서를 흘깃거리는데도 동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서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 예물이랑 드레스를 골라주러 나왔다가 저까지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는 시동생에게 화가 난 걸 저에게 풀었다는 겁니다. 그날 함께 들어간 예물숍은 명품이라 굉장히 비쌌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저것 많이도 고르더군요. 저도 가진 건 없지만 안목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동서와 시동생 결혼식에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거고요. 저는 동서가 고른 예물들을 보면서 동서에게 더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골라줬어요. 그런데 매장 점원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에게 보는 안목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서 눈빛이 싹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심술이라도 부리듯 잔뜩 골라놓은 예물을 다 하겠다며 저더러 계산을 하라네요. 저는 직원이 말한 금액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시부모님이 정한 예산보다 2배나 더 비쌌습니다. 저는 예산보다 너무 많이 산 것 같다고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팔짱을 끼더니 콧방귀를 끼더군요. 정말 교수 집안이라더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일일이 다 허락받고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동서, 아무리 우리끼리 있어도 그렇지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시부모님한테 구질구질하다니. 동서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없는 싸가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못 배워도 너무 못 배워 먹은 거였어요. 뭐야, 인연이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자기가 내 형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야, 너 직장도 잘려서 집도 날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빌부터 사는 거라며. 그런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가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동서는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집에 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집에 올 때까지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새까맣게 어린 친구가 자기한테 소리 좀 질렀다고 저더러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데 시동생이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형수, 도대체 우리 시아한테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시아가 다시는 형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형수랑 마주치게 하면 나랑 결혼 안 한대요. 오늘 백화점에서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동서는 형님인 저에게 반말까지 하며 지랄을 해놓고 저에게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시동생에게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에게 그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 것까지 모두 다요. 아유, 정말 시아걔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너 정말 걔랑 결혼할 생각이야?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동서가 마음에 안 드셨으니 이 기회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 없으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 변호사 사무실 차려주실 수 있어요? 무조건 승소할 만한 사건 물어다 주실 수 있냐고요. 저 도와주실 거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마세요. 시아는 저한테 지금 마지막 동아줄이에요. 저는 무조건 시아랑 결혼할 거니까 형수님 지금 당장 시아한테 연락해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제 결혼식에 형수 자리는 없어요. 아니 이 녀석이 부모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야말로 지금 당장 형수한테 사과 안 해? 시부모님은 모두 제 편을 드시며 시동생을 나무랐지만 시동생은 저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저더러 동서에게 연락해 사과하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더 서러웠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시동생이 돌아가고 밤이 되자 저더러 동서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빨리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말하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차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남편이야? 당신이 능력도 없고 못나서 내가 시댁에 얹혀 사니까 동서가 나까지 무시하면서 막대하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지. 당신은 재수씨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 친정이 잘 사니까 시댁에도 떵떵거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사는 거잖아.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걸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 암튼 나는 실패했어도 내 동생이라도 좋은 처가 만나서 성공해야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있으니까 당장 재수씨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빨리! 저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소리까지 듣고 제가 더 남편과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혼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곤히 잠든 아들 얼굴을 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동서처럼 비빌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이 아들만 데리고 덜렁 이 집을 나가면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다음날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 위로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동서에게 전화해서 앞으로는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며 잘 타일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동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자존심 다 버리고 제가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먼저 아시고 시부모님이 나서서 위로를 해주시니 눈물이 절로 쏟아졌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동서가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결혼식 날 저를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 정도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와 동서가 한 가족이 된 거였죠.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됐다고 해도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명절이면 동서는 항상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 더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나 잠깐 얼굴을 비치고 가는 게 전부였죠. 저도 시부모님도 그게 더 편해서 굳이 동서와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집안에 격경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동서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같은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서와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동서에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 가게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이 저나 시부모님께 말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동생에게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돈은 시동생 돈이 아니라 동서 돈이었죠. 시동생에게 1억 가까이 빌려놓고도 남편 가게 재정이 회복되질 않아서 가게를 내놔야 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남편도 정말 생각이 없는 게 일이 그 지경까지 됐으면 저나 시부모님께 먼저 말했어야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동서에게 먼저 듣게 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둘째 돌잔치 날이었어요. 첫째 때와 똑같이 집에서 식구들만 불러 간소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동서가 일찍 왔더군요. 원래 동서는 집안 행사에 항상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해 돈봉투만 건네고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일찍 온 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를 가지고 놀고 싶어서 일찍 온 거죠. 주방에서 바쁘게 상을 차리고 있는데 동서가 불쑥 들어오더니 저에게 봉투를 건네더군요. 조카 돌 축하한다면서요. 저는 좋은 날이니 애써 웃으며 고맙다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봉투가 좀 가벼웠어요. 마치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봉투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는 동서가 실수로 다른 봉투를 건넨 건가 싶어 봉투를 동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요. 그러자 동서가 소리까지 내며 신나서 웃더군요. 맞아요, 빈봉투.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빌린 돈도 하도 안 갚으시길래 봉투 살 돈도 없으신가 해서 제가 봉투 준비했어요. 그 봉투에다가 빌린 돈 좀 빨리 넣어서 갚아주세요. 순간 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서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해서요. 뭐야, 설마 몰랐어요? 아주버님이 우리 그이한테 돈 빌려갔어요. 아주버님 가게 망하기 직전이라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살 비비고 같이 사는 부부가 그런 중요한 것도 몰라요? 아주버님도 진짜 대책 없다. 동서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연신 손바닥을 치며 웃어댔어요. 저는 어쨌든 제 남편이 잘못한 일이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해보고 돈 준비되는 대로 갚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은 참 긍정적이시네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가져간 돈이 1억이 넘어요. 그 돈이면 가게 팔아도 못 갚는데 형님이 무슨 수로 갚으려고요? 동서는 제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참으며 빌린 돈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서는 갚겠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피식 웃더니 저에게 다가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억이 형님한테나 큰 돈이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형님이 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빚 아예 없던 걸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어때요? 괜찮은 제안이죠? 저는 동서의 음흉한 눈빛에 이게 또 뭘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의심됐어요. 평소 동서의 행실로 보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제안일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제게 제안한 일은 생각보다 별로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동서를 도와 조카를 좀 돌봐달라는 얘기였죠. 동서가 고용한 보모가 또 그만두나 보더군요. 시부모님께 들어서 저도 익히 알고 있기는 했어요. 동서가 아이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조카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모를 구했는데 보모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간다고요. 당연한 일이죠. 동서 성격을 아는데 그 성격을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동서는 사람을 구하다 안 되니 저에게까지 부탁을 한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써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서요. 형님은 애를 둘이나 키운 육아 베테랑이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어른이 알아서 잘 봐주시겠죠. 딱 2년.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도와주세요. 동서는 어울리지 않게 콧소리까지 내며 제게 아양을 떨더군요. 그 모습이 웃겨서 더 즐기고 싶었지만 동서 성격을 잘 아는 저로서는 동서와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아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 아이들이 있어 보모까지 해주기는 어렵다고요. 그러자 동서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특유의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턱을 바짝 쳐들더군요. 와, 거지 같아도 꼴의 가족이라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형님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부탁 같아요? 이거 명령이에요. 우리 연지 안 봐주면 지금 당장 아주버님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미친년이었습니다. 제가 조카를 못 봐주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남편을 고소하겠다네요. 자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면서 저희 남편 콩밥을 먹게 해주겠대요. 저는 그날 저녁 곧장 남편에게 따졌어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동서에게 빚을 1억이나 졌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축 처진 어깨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게가 안 돼서 빚을 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국밥집이 전부 다 입소문을 타서 그런 대로 장사는 된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활비도 줄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 손에 돈이 좀 쥐어지니 헛짓을 한 겁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었대요. 그 돈을 막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다 결국은 시동생에게까지 손을 벌린 거죠. 저는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인간이랑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다는 게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려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동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조카 보모를 해주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모를 해주지 않으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동서에게 고소당하면 콩밥 먹는 게 아니냐고 울먹이면서요. 그런데 순간 남편 얼굴이 바뀌더니 갑자기 얼굴에 화삭이 돌았어요. 그러더니 저더러 차라리 잘 됐다네요. 어쩌면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애 보는 거 잘하잖아. 재수씨 말이 우리 애들 보면서 같이 연지만 봐주면 우리 빚 다 없는 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뭘 고민해. 무조건 해야지. 그 순간 남편에게 눈곱만큼 남아있던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가 사고치고 진 빚을 저더러 갚으라뇨. 그것도 그 재수없는 동서년의 시중을 들면서요. 저도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니 없니? 지금 나더러 그 재수없는 년 옆에서 시녀 노릇을 하라는 거야? 그까지 돈 때문에?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그 순간 문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방 안에서 저와 남편이 큰 소리를 내자 큰아들이 걱정됐는지 방에 왔다가 저희 부부가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거기다가 아들 옆에는 시어머니까지 계셨죠.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시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서 부모가 이혼이라는 소리를 꺼내면 되겠어. 언제나 제 편이었던 시어머니마저 속상하신지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우는 아들을 데리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제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또 제 탓을 했어요. 아이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여자가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당신 주제에 지금 나랑 이혼하면 살 방법이나 있어? 그나마 나랑 사니까 교수 며느리 소리라도 듣는 거야. 암튼 팔자 좋은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잔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재수씨네 가서 연지나 봐줘. 저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전 방문을 열고 울면서 저를 바라보던 아들 얼굴만 떠올랐어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평소 씩씩해서 넘어져도 울지 않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속상할까 싶어서요. 다음날 저는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를 데리고 동서네 집에 갔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들을 위해 동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도 제가 조카를 봐주고 빚을 정리하면 앞으로는 절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손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사실 남편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하면 아들 둘 데리고 갈 곳도 없으니까요. 저는 제 거지 같은 팔자를 탓하며 동선의 집에서 조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선의 집에서 조카를 보며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진 취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돈을 갚겠다는 마음 먹고 온 거 웬만한 건 다 꾹 참았습니다. 조카 보는 거 가지고 이거 먹여라 이거 입혀라 잔소리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근히 제 아들과 차별을 두고 키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 아들이 놀다 속이 안 좋아서 이유식 먹을 거를 옷에 다 토했는데요. 제가 여벌옷을 안 가지고 와서 조카 옷을 좀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옷이 아까워서 일어나 싶어 제가 오늘만 입고 빨아다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아 진짜 비싼 건데 옷 다 버렸네. 그거 그냥 가져가서 준우 입혀요. 준우 입던 걸 우리 연지를 어떻게 다시 입혀요. 저는 동서가 한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와 말은 제 아들이 입은 옷은 절대 자기 딸한테 다시 입힐 수 없다는 소리였어요. 마치 오염이라도 된 것처럼 가져다 입히고 버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제 아들이 먹는 간식이나 이유식을 조카한테 같이 먹으려고 하면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 딸이 먹는 건 따로 있으니 절대 같이 먹이지 말라고 했어요. 순간순간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동서와 계약한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요. 1년만 꾹 참으면 빚도 다 사라지고 저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그 1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겪으면 겪을수록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가만 보면 동서는 명품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동서 집에 1년 가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의류 매장을 운영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일하러 나가는 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집구석에서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하다 오후 되면 출근하듯 백화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 다니더니만 언제부턴가는 심심한지 자꾸만 저를 끌고 가더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 둘 데리고 백화점에 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유모차에 조카를 태우고 등에 제 아들 아기띠로 업고 매일같이 동서를 따라다녔습니다. 동서는 밥도 안 먹고 4-5시간을 쇼핑만 했어요. 저는 동서 옆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동서가 산 물건들까지 다 들고 짐꾼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틈틈이 아이들 기저귀도 갈고 이유식까지 먹여야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응가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동서가 자기가 옷을 고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아들 엉덩이에 습진이 생긴 적까지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 아들이랑 조카를 둘 다 유모차에 태우려고 쌍둥이 유모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 정말 생각이 있어 없어? 준우랑 우리 연지가 쌍둥이도 아닌데 왜 쌍둥이 유모차를 태워? 사람들이 둘이 형제를 오해하면 어떡하라고? 언제부턴가는 동서가 저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분이 상해서 왜 말을 놓냐고 하면 동서는 정색하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했어요. 어머,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형님이 꼭 우리 언니 같아서 하는 소린데 서운하게 왜 그래? 동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조금만 표정이 달라지고 원성을 내면 금세 아양을 떨며 옷이며 가방 같은 걸 하나씩 사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말을 잘 들어주면 금세 또 지랄지랄 재수없게 굴었죠. 저는 하루빨리 시간이 후다닥 지나서 1년이 지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애들을 데리고 동서와 백화점에 갔는데 그날따라 조카 연지가 몸이 안 좋은지 많이 보챘어요. 알고 보니 새벽에 연지가 열이 나서 동서가 한숨도 못 잤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밤새 애 보느라 짜증나서 혼났네. 오늘 스트레스 풀려고 나온 거니까 잔말 말고 잘 쫓아와요. 동서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더 까칠했습니다. 물건도 더 많이 사고요. 반면 저는 혹시나 연지가 열이 나는 게 아닌가 신경 쓰여 연신 이마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서가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왜 자꾸 더러운 손으로 애 머리를 만지냐고요. 저는 연지가 열이 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여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들으라며 저에게 쇼핑백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쇼핑백을 저에게 건네서 그만 제가 들고 있던 동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평소 제일 아끼던 샤넬백이었어요. 그때 동서가 갑자기 제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더니 동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이년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 가방 얼마짜린 줄 알아? 너 팔아도 못 사.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넋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또 욕을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차 한잔 대접할게요. VIP실로 지금 당장 모시겠습니다. 저를 알아본 백화점 상무에게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사람 잘못 본 거라고 웃었어요. 제가 사모님을 왜 몰라 뵙겠어요. 몇 년 전까지 우리 백화점 최고 VIP 고객님이신데.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백화점에 살다시피 한 VIP 고객이 맞아요. 사실 저와 남편이 다녔던 반도체 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아버지가 중국 시장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다가 무리하시는 바람에 잘못돼서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 일로 친정엄마는 정신줄을 놓으셔 정신병원에 들어가셨고 아버지는 연락두절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에 급한 돈을 메꾸느라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까지 판 거고요. 시댁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친정 사정을 아시는 시부모님은 일절 저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저희 친정이 얼마나 품비박산 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동서나 시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고객님 덕분에 상무 승진된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뵈면 꼭 은혜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뵙네요. 이거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권인데 언제든 놀러 오세요. 어머, 이 라운지 이용권 그렇게 갖고 싶어도 나도 못 받은 건데. 동서가 철딱서니가 없긴 없어요. 그 와중에 제 덕분에 라운지 이용권이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동서가 하도 꼬치꼬치 물어서 옛날 이야기를 좀 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네. 형님이 쥐뿔도 없으면서 논도 높고 안목이 좀 있다 싶었더니 이게 다 나랑 같은 부류라서 그랬구나? 돈 많은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거지 됐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동서는 그날부터 저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여기며 정말 언니처럼 대했어요. 전처럼 막대하지도 않고 재수없게 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라운지에 올라갈 때마다 제 덕분이라고 팔짱까지 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백화점에 갈 때 조카 유모차를 본인이 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동서에게 더는 조카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백화점 상무님이 된 직원을 만나고 나니 예전에 당당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많아서 당당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돈이 있든 없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돈 좀 없다고 해서 동서 앞에서 처량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는 동서네 집에 안 올 거니까 내 남편 고소할 거면 고소해. 동서가 무슨 짓을 해도 더는 동서 시녀 노릇 안 할 거니까.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당연히 남편을 고소하고 치사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로 동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백화점에서 받은 VIP 라운지 이용권만 넘기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하더군요. 동서도 이제 슬슬 철이 드나 봐요. 저는 요즘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똑같고 동서도 똑같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가진 건 없지만 예전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당당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력서도 넣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취업에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저를 응원해주세요. 취직도 될 거고 다시 돈도 모아 아이들과 살 집도 구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날에 당당했던 본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벌써 결혼한 지도 5년이 됐네요. 하지만 요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제 끝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시절 만났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남편과 우연히 친해졌고 성격이 잘 맞아서 금방 사귀게 됐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며 매일매일 독서실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됐습니다. 자기 성격에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자기는 정년이 보장되고 경쟁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서요. 사실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 그게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하니 저는 묵묵히 응원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를 나름 잘하는 편이었고 차분하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스타일이라 정말 열심히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첫 해의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공부 기간이 짧았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너무 실망했지만 최대한 제 나름대로 기운 내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이 공부만 한다고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독서실에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이라도 자주 사다가 채워주고 일주일에 하루 공부를 쉬는 날에는 공기 좋은 곳에 잠깐이라도 가서 같이 바람 쐬고 평소에 가보고 싶어 했던 식당도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여름엔 더울까 겨울엔 추울까 계절마다 옷도 사입혀가며 물심양면으로 응원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적금 들 것도 줄여가긴 했지만 남편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은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헌신하다가 오빠가 공무원 합격해서 너 버리면 어떡할래? 아니야, 오빠 그럴 리가 없어. 뭐가 그럴 리가 없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원래 고시공부 합격하면 뒷바라지 해준 여친 배신하고 새로운 여친 사귀는 사람 많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걱정을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배신당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2년 연속 떨어지고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솔직히 3년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끈기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후 대충 스펙에 맞춰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게 아깝긴 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단 적은 월급이라도 같이 모으다 보면 금방 결혼 자금 모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 남편은 취직해서 나름 회사에 잘 적응하며 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모은 돈도 없고 아직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해줄게. 라면서요. 솔직히 프로포즈를 받은 당시에는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니, 걱정보다는 황당이라고 할까요? 이제 막 취업했는데 결혼이라니. 전 사실 남편이 취직하고 몇 년 동안은 같이 돈 벌면서 결혼자금 차근차근 모아서 빨라도 2, 3년 후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은 돈도 하나 없이 결혼이라뇨. 제 나이가 아직 20대 중후반이라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것도 있기도 했고요.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오래 사귀기도 했고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 시기가 조금 당겨질 뿐이라고 생각하니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남편과 서로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집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취업했으니 당연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약 3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구하기엔 택도 없는 돈이었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부모님이랑 상의 좀 해봤거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뭔데? 우리 부모님 집 있잖아. 너도 저번에 한번 와봐서 알지? 거기 방 하나가 남거든? 거기서 당분간 살면서 돈 모으는 건 어때? 뭐? 나보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라고? 아니, 평생 거기서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모아서 이사 가려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되니까 딱 5년만 거기서 살자. 전 굳어가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엔 아무도 시댁에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년만 시댁에서 살자뇨.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이 5년이지 그때까지 이사갈 만큼 돈이 모인다는 보장도 없고 또 혹시 아이라도 생긴다면 더욱더 분가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전 제 걱정을 남편한테 얘기해봤습니다. 오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난 그건 싫은데. 우리 부모님 약속 잘 지키시는 분들이야. 5년만 거기서 살면 분가할 때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시잖아.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듯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같이 살면 엄마가 집안일도 같이 해주실 거라서 너도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딱 5년만 고생하자. 5년 뒤에 분가하는 걸로 꼭 약속할게.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본인을 믿어도 된다는 표정으로 얘기하더군요. 남편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기대하고 프로포즈를 오케이 했는데 시댁에서 살아야 한다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 고민했지만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제 밑으로 동생이 2명이나 있고 막내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 들어갈 돈 많다고 결혼자금 지원은 못 해주신다고 이미 못 박았거든요. 시댁도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시아버지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자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남편이랑 결혼은 빨리 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더 돈을 모은다고 해도 제 월급이나 남편 월급이나 고만고만해서 큰 금액은 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몇 년 후에도 대출 없인 집 못 살 텐데 그냥 지금 합가하고 같이 돈 모으면 생활비도 줄이고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연애하며 남편 부모님과 식사도 몇 번 했지만 나쁘신 분들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막상 또 살아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에게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빠가 말한 대로 결혼하고 5년만 시댁에서 살자. 대신에 딱 5년이야. 5년 후엔 모은 돈이 부족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분가는 하는 걸로 약속해. 당연하지. 내가 꼭 약속할게. 5년 후에 꼭 분가하자. 남편은 제 두 손을 꼭 맞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5년 뒤 분가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시댁에 작은 방 하나를 신혼방으로 꾸몄는데 방이 작다 보니 침대에 화장대, 옷장 정도 들어가니 끝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전 우리 방만 꾸미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부모님이 쓰시던 가구들이랑 싱크대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앞으로 우리도 같이 쓸 거니 이왕 쓰는 거 새 걸로 바꿔서 쓰자면서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가구들이라 바꿀 때가 됐다고요. 전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새 걸로 바꾸면 좋긴 한데 근데 무슨 돈으로? 네가 모은 돈 아직 조금 남았잖아. 우리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데로 갔다 와서 돈 많이 아꼈으니 가구 바꾸는 데 좀 투자하자. 내 돈으로 바꾸라고? 응. 난 모은 돈이 없잖아. 오빠, 그래도 우리 돈 아끼려고 여기 들어온 건데. 에이, 그건 뭐 얼마나 든다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용돈 아껴 써서 생활비에 최대한 보탤게.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가구로 신혼 느낌 내보자. 거기다 여기엔 시어머니도 한몫했습니다. 아유, 가구가 다 낡아서 이거 다 중고로 팔든가 해야 되는데 아유, 못 쓰겠네. 소파도 푹 꺼졌고 아유, 세아가 보이지? 네? 제 눈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괜찮기는 넌 보는 눈도 없다 얘. 다 못 써서 버릴 지경의 가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참나. 아유, 우리가 뭐 너희한테 꼭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지레 겁먹을 거 없어. 시어머님 그런 식으로 툭툭 말씀을 내뱉으셨는데 그 말들은 모조리 제겐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신혼 느낌 내보자는 말과 더불어 못 이기는 척 소파, TV장, 싱크대, 식탁 등 가구 여러 개를 제 남은 돈으로 최대한 맞춰서 새로 바꿨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었고요. 나중에 쓴 돈을 계산해보니 이 돈이면 왜 여기를 굳이 들어온 건가 싶기도 했네요. 그래도 새 가구로 바꾸고 보니 낡았던 집이 조금은 화사해져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물론 거실에 나가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신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방에 들어오면 마치 20살 넘어 처음 자취할 때처럼 기분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댁에서 산 지 3개월. 여기까진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침엔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 보니 6시에 일찍 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 반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저녁 시간뿐이었죠. 저녁엔 어머님이랑 같이 집안일도 하고 밤늦게 어른들 주무실 때는 방에서 혼자 취미 생활도 잠깐씩 했습니다.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으실까봐 자세인 말씀 못 드리지만 수공예로 작은 액세서리 만드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했었는데 너무 재밌고 또 나름 소질도 있어서 꾸준히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낮에 직장에 있다 보니 택배는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 받아주셨는데요. 근데 택배를 몇 번 받아주시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예, 너 이런 건 대체 왜 자꾸 사는 거니? 어머니, 이거 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하나 만들어드렸잖아요.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 거 만들어서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TV 보시는 것처럼 저도 재미로 하는 거예요. TV 보는 건 돈 안 들잖아. 방도 좁은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자꾸 사다가 쌓아놓지 말고 애 만들 생각이나 해라. 밤마다 이딴 거나 만들고 있으니 아유, 이거 뭐 어디다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한다고 자꾸 만드는지, 아유.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취미생활하는 게 언짢으셨나 봐요. 제가 제 돈으로 제 방 안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에게도 슬쩍 말해봤지만 짜증만 돌아왔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나도 거슬렸다고. 엄마 말대로 그거 재료 좀 작작 사라. 우리 돈 모아서 분가하기로 한 거 아니었니? 이거 재료비 얼마나 한다고 그래. 끼케야 한 달에 몇만 원인데 자기는 담배값으로 일주일에 몇만 원씩 나가잖아. 담배랑 이거랑 같냐? 담배는 안 피우면 금단 현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우는 거라고. 그럼 담배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네. 아유, 말이 안 통한다. 됐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남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이불을 걷어차고 돌아 누웠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제 취미 활동으로 이런 구박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달래줄 줄 알았던 남편마저 그렇게 말하니 너무 섭섭했어요. 결혼 전에 자상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늘고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싸우면 중재 입장을 취하시던 시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저보고 이해하라면서요. 저도 맞벌이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본인 아들이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라 저랑 스트레스 받는 양이 다르다네요. 저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한 남편 만날 수 있을 줄 아냐면서 남편이 공무원 합격만 했어도 저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을 거라는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요? 반대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예, 내가 누누이 말하잖니. 얘 그릇이 큰 애다. 뭘 해도 될래라고. 근데 네가 괜히 쪼잔스러운 걸로 싸움 걸어 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기죽이면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게 난 불만이라는 거야. 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애를 왜 쥐잡듯 잡고 볶아대? 우리 땐 여자면 그저 순종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도리였어.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랐니? 도리만 하라고, 도리만.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부모님이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면서 간섭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엔 점잖으시던 아버님까지 가세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버님의 행동은 정말 다른 의미에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버님은 매일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체크하면서 오늘은 왜 늦었는지 본인에게 보고하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저랑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본인 친구 아들에게 전화하여 그 업종이 진짜로 그렇게 일이 많은 건지 묻기도 하고 제 회사 이름을 대면서 그 회사가 정말 바쁜 철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둥 저의 퇴근 시간에 집착을 하셨습니다. 회사원이 당연히 일이 많으면 야근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이도 아니고 한두 시간 야근하고 늦게 끝나는 것도 못 믿어오신지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시는 게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퇴근하고 남자라도 만나고 다닐까봐 그러시는 걸까요? 언제 한 번은 그걸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버님,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뭐 딴 생각이라도 할까봐요? 저 그런 애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제 앞으로 온 우편물과 택배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열어보시는지 제가 낮에 집에 없다 보니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걸 굳이 꼭 먼저 열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쇼핑몰에서 산 옷들까지 말입니다. 아버님 택배요. 제가 열어봐도 돼요. 혹시 저 번거로울까봐 해주시는 거면 밤에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해도.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 옷은 도대체 왜 산 거냐? 보니까 장롱에 네 옷이 수두룩 빽빽이더만. 그건요. 제가 이번에 친구 결혼식을 가서 하객 원피스가 필요해서요. 내 다른 말 안 하마. 결혼한 여자가 자꾸 겉멋에 지중하고 다니는 거 보기 안 좋아. 거의 벽에 대고 말하는 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왜 샀니 저건 왜 샀니 돈이 남아도냐는 둥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이 금액은 뭐냐는 둥 제가 가입한 휴대폰 부가 서비스까지 뭐냐고 참견하고 물으시는데 어떤 건지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했어요. 전 원래 독립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하나하나 참견을 당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맘대로 열어보시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걸 또 굳이 저한테 와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셨거든요. 그러고선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저를 무능력하고 낭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서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정말 이 피말리는 기분을 글로 다 적을 순 없지만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반에는 집안일도 어머님과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거의 저 혼자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야 원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라 기대도 안 했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어머님은 제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지 3달째 됐을 무렵부터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시겠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빨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퇴근하기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대로 설거지통에 두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설거지를 거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를 몇 번 주니까 남편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침대에 드러눕더라고요. 어머님은 외동아들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으시다네요. 그래서 퇴근하고 제 일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겉옷부터 벗고 설거지부터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난 후 밥을 차리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오늘은 어디가 지저분하더라 청소기 좀 돌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허리가 안 좋아서 쉬셔야 된다고요. 어머님, 그렇게 많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내가 알아서 한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넌 하여튼 돈 아까운 줄은 모르더라. 네가 그 돈 내줄 거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마. 네, 이렇게 병원을 가셔라 해도 절대 안 가십니다. 남편을 일찍 낳으셔서 올해 연세가 50대 중반이신데도 거의 산송장처럼 누워서 TV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동네 친구분들이랑 여기저기 산책이며 등산이며 나가시는 거 보면 허리가 아프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꾀병 좀 그만 부리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물론 마음속으로야 100번도 1000번도 넘게 했죠. 아무튼 밥 먹고 먹은 것도 설거지하고 청소기까지 돌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씻을 시간이 생깁니다. 대충 씻고 나오면 남편은 벌써 침대에 들어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지만 전 빨래를 해야 돼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거든요. 어머님이야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옷이 없어도 불편한 줄 모르시고 아버님은 원래 옷 한 벌로 며칠씩 입으십니다. 남편이라도 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빨래를 안 하고 버텨봤는데 남편은 그냥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빨래 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일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여기서 남편한테 왜 안 따져봤냐고 하실 분들 있겠죠? 남편한테 수도 없이 불만을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할 테니 그냥 놔두라고만 합니다. 진짜로 그냥 놔두면 아버님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도요. 그러다 하루는 저도 너무 폭발해서 이렇겐 불편해서 못 산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머님이 집안일 도와주신다며 참견도 안 하신다며. 이게 뭐야. 아버님은 내 우편 택배물 뜯어보고 어머님은 나보고 취미활동도 하지 말라고 하고 맨날 돈 쓴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집안일 어쩔 거야. 내가 퇴근하고 와서 매일매일 집안일하는 거 당신 몰라? 알잖아. 나도 뼈가 사가. 피곤해서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야, 엄마가 아픈 걸 그럼 어떡하냐? 넌 어른이 아프다는데 굳이 시켜야겠냐? 그리고 네가 똑바로 하면 엄마 아빠가 굳이 참견을 하겠냐고. 너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른이 훈수 둘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나 이렇게 못 살아.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못 살면 어떡할 거냐며 솔직히 본인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대출도 안 받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썽을 냈습니다. 차라리 대출 받고 그거 갚으면서 살면 그 집이 나중에 내 집이 되기라도 하죠. 이거는 뭐 눈칫밥에 하녀 취급 당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거 생각하면 사실 대출이자보다 많은데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그 후 남편이 며칠 달래주고 하니까 어쨌든 결혼 전에 5년간 시댁에서 살기로 한 저도 약속한 것이니 눈 딱 감고 5년만 참자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도승의 기분으로 매일매일을 버텼습니다. 남편과 약속한 5년은 생각보다 정말 길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에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조금이라도 늦는 날에는 아버님의 집착 때문에 왜 늦었는지 회사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돼서 그게 싫어서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일주일 내내 어머님, 아버님을 달래드리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본인 아들은 저보다도 더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결혼한 여자는 회식도 가면 안 되고 일찍 다녀야 되고 결혼한 여자한테 회식을 가자고 하는 회사가 미친 거랍니다. 그딴 회사 때려치우랍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싶어도 저를 하루 종일 감시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맘대로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너 오늘도 못 나와? 야, 네 얼굴 잊어버리겠어. 우리가 니네 시댁으로 가야 되냐? 어? 미안해. 다음에 만나자 꼭. 나도 너네 너무 보고 싶다. 늘 그렇듯 아쉽게 친구들과 통화로 섭섭한 기분을 달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죠. 친구들은 니네 시댁 정말 이상하다며 욕하고 진심으로 걱정도 해줬지만 저로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5년이란 기간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놀러 나가시는 어머님 대신에 하루 종일 아버님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느라 나가지도 못하고 남편은 룰루랄라 지 친구 가게에 놀러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밥만 차려드려도 되는 거면 그냥 반찬이랑 다 해놓고 아버님 보고 반찬 꺼내서 드시라고 하고 싶지만 아버님은 주말만 되면 저를 자기 비서인 줄 아시는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이것저것 시켜대십니다. 커피 좀 타와라, TV 좀 켜봐라, 여기 바닥에 머리카락 있는 것 좀 치워라 등등 불러서 제깍 안 오면 썽을 내시기 때문에 전 방문도 못 닫고 방 안에서 제 할 일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어머님은 주말에 놀러 가셨으면 재밌게 놀다 오시기나 하시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집안 상황 보고를 바라십니다. 예, 너 시아버지 밥 챙겨드렸지? 어제 끓인 국 말고 새 국 끓여드려라. 밥도 말랑한 거 드리고, 알았지? 네, 어머님. 집안 상황이라고 해봤자 남편은 놀러 나가고 아버님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 밥은 챙겨드렸냐, 반찬 뭐 해드렸냐, 거실 청소했냐, 빨래는 흰 빨래, 색깔 빨래 나눠 빨아라. 굳이 안 해도 되는 잔소리를 하십니다. 주말에도 정말 쉬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울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기분이 다운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이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가 말을 걸면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머릿속에서는 10마디의 말을 하는데 입 밖으론 겨우 한마디 내뱉는 이상한 현상이 자꾸 생겼습니다. 회사에 있다가도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머리랑 눈이 핑핑 돌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공황증세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회사에 있을 때에만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정신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독하고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댁 문제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매일 자기 전마다 약을 먹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전 약을 먹을 때마다 내가 왜 시댁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속으로 정말 신세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갔다 왔다고 말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요즘 정신과 약 많이 타먹더라. 내 친구도 먹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곧 지나가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자기 부모님 때문인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속으로 남편을 핥히고 때리는 장면을 몇 번이나 상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결국 이렇게 딸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차마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하고 행복하게 사는 척했습니다. 친구들한텐 가끔 시댁욕 남편 욕하긴 했지만 그걸로 다 풀리지도 않았고요. 정말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밤마다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온 날도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눈물로 보낸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약간은 좋아졌습니다. 약속한 분가를 위해 남편과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회사 근처에 작지만 괜찮은 집을 발견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만의 집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하고도 거리가 꽤 있어서 시부모님이 굳이 집에 자주 찾아오시진 않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계약한 집은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작은 방 하나를 옷방으로 쓰면 방 하나가 남아서 그 방은 제 작업실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공예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입소문으로 간간히 주문이 들어와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주말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 집에서 꾸준히 만들다가 나름 부업이 돼버렸습니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집을 계약한 후 남편과 집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작은 방 하나 남잖아. 그거 내 작업실로 쓰면 어떨까? 작은 방? 작은 방이 왜 남아? 우리 안방이 침실이고 작은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쓸 거잖아. 그럼 나머지 방 하나는 어디에 쓸 건데? 근데 꼭 잠을 안방에서 자야 하나? 작은 방에서 자는 게 더 아늑하지 않나? 무슨 소리야. 그럼 안방은 어디에 쓰게? 아니, 뭐 어디든 쓰면 쓰겠지. 일단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편의 반응이 뭔가 탐탁지 않았지만 집 꾸미는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이 침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길래 그냥 해본 말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안방을 침실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 후 새 집에 이사 간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주말마다 남편과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웬일인지 이사갈 집 가구 보러 간다니깐 주말에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녀 본 것도 얼마만인지 가구 매장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가구를 만져보고 앉아보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 프레임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여보, 여기 침대 앉아봐. 너무 푹신하다, 그치? 나 이런 침대 사고 싶어. 이제 이사 가면 큰 침대에서 잘 수 있겠다. 굳이 큰 침대에서 자야 돼? 너도 나도 잠버릇 있는 것도 아닌데 꼭 넓은 데서 자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남편은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자꾸 넓은 침대 필요 없다며 작은 침대를 고집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살면서 좁은 방에 큰 침대를 놓을 수 없어 여태까지 원룸에서나 쓰는 작은 침대에 둘이 낑겨서 불편하게 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가면 침대는 꼭 퀸 사이즈 이상 쓰고 싶었습니다. 넓은 데서 자는 로망이 있었어요. 여름에 자다가 옆 사람과 살이다 뜨거움에 짜증이 나지 않는 그런 침대요.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도 다른 가구들은 별말 안 하면서 침대에 관해서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안방이 넓어서 큰 침대 들여놔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데 굳이 작은 침대를 고집하더라고요. 남편 고집이 장난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침대는 작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넓은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마음이 한순간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가구들로 꾸밀 생각을 하니 금방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근데 나 작은 방 작업실로 써도 됐지? 아이, 그거 뭐 작업 얼마나 한다고 방 하나를 통째로 써. 그냥 거실에서 해. 무슨 거실에서 해. 방이 하나 남는데 왜 못 쓰게 해? 자꾸 일 버리지 마. 그냥 거실에서 상 하나 펴놓고 하면 되잖아. 작업실은 나중에 그걸로 월 200 이상 벌면 그때 얘기해. 남편의 말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같이 사는 집인데 방 하나를 저 혼자 쓰는 것도 조금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주업도 아니고 부업이니까 남편 말대로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실 문제는 그렇다 치고 5년 만에 드디어 분가한다는 소식에 친구들과 가족들도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5년을 얘기했을 때 5년 후에 말이 바뀌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드디어 제게도 시부모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5년간 매일 꿈에 그리던 자유의 시간이요. 시간이 지나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날 침대를 제외한 다른 가구들이 모두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평수가 크지 않아서 가구를 다 넣으면 진짜 좁아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좋았어요. 솔직히 시댁에서 살 때는 방 하나에 저희 살림을 다 넣어야 되니까 너무 갑갑했거든요.
뭐 새로 사고 싶어도 공간이 없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바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보고 방을 지저분하게 쓴다고 청소 좀 하라고 구박하셨지만 사실 방에 물건이 많다 보니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저분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서 몇 번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침대만 도착하면 가구는 전부 다 오는 건데 제가 안방 한쪽 벽을 가리키며 침대를 이쪽에 놓으면 되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를 안방에 놓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침대도 작은 거 샀으니 그냥 작은 방에서 자자면서요. 그래서 그럼 안방은 그냥 비워두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안방은 우리 엄마 아빠가 쓰기로 했어.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작은 방 2개 우리가 쓰면 원래 살던 집보다 넓게 쓰는 거잖아. 안방은 엄마 아빠가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강압적인 말투로 저한테 통보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요? 어머님 아버님 집이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사시냐고요. 남편에게 꼬치꼬치 물었더니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가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 집이 사실은 월세였고 월세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어서 나가야 된다고요. 월세 보증금 뺀 돈으로는 다른 집에 이사 가기엔 모자라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네요. 2분이 사시는데 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 이제 곧 정년퇴직하시면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냐? 아니,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실 거 아니야. 퇴직금은. 아빠 혼자 우리 식구 먹여 살린다고 모아둔 돈 없어. 그리고 퇴직금 있다고 그거 다 월세 내는데 꼬라박으면 되냐?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사실 텐데 그걸로 필요한 데 쓰셔야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5년 있다가 분가하기로 했잖아. 약속한 거 잊었어? 어머님 아버님 들어와서 사시는 거면 이게 어떻게 분가야? 그냥 집만 바뀌는 거잖아. 너는 엄마 아빠 있으면 어떻다고 자꾸 분가 타령이야. 그리고 솔직히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나오면 월세도 안 드니까 우리도 좋잖아. 월세는 아버님이 내고 계셨던 건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 당신 설마... 네,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시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걸로 모자라서 월세도 저 몰래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평소에 담배 피는 거 외에는 커피값도 아껴 쓰고 밥도 맨날 친구네 가게에 놀러가서 얻어먹고 그러길래 좀 알뜰한 스타일인가 보다 했는데 저 몰래 본인 용돈으로 월세 내느라고 그런 거였어요. 이거 정말 사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뜰하다고 생색내고 저보고는 취미재료 산다고 구박하고 그런 거였지 뭐예요? 진짜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가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 집이 월세였다니요. 노후 대비가 이 정도로 안 돼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형제도 없이 외동아들이라 이제 남은 평생 시부모님 수발은 유일한 며느리인 제 몫임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고 눈앞이 새까매졌어요. 그때 띵동 하고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예, 가구 배달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퀸사이즈 침대가 배달되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모님 침대를 새로 사서 저희 집으로 배달시킨 거였어요. 여보, 이러려고 우리 침대 작은 거 사자고 한 거야? 제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대답은 안 하고 방으로 피해버리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큰 침대 사자고 할 때는 박박 우기면서 못 사게 하더니 부모님 침대는 왜 큰 걸로 사서 우리 집으로 배달시키냐고요. 전 시부모님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남편은 저보고 일단 침대만 안방에 미리 놔두고 아직 시댁 월세 계약이 한 달 남았으니까 나머지 가구들은 천천히 옮긴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 의견은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야, 너 진짜 짜증나게 할래? 그럼 어쩌자는 거야? 불쌍한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내앉게 하라는 거야, 뭐야? 아직 두 분 다 나이도 젊으신데 다른 일 하시면 되잖아.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부모님이 우습지? 여태까지 부모님 집에서 산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남편은 여차하면 물건이라도 집어던질 기세였습니다. 정말 TV에서나 보던 막장 스토리가 저한테도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제가 우울증 약 먹어가며 약속한 5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5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진짜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뭐에 씌인 것처럼 정신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에 남편이 물건 수리하려고 사다 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망치를 든 저를 보더니 급하게 쫓아왔지만 전 망치를 가방에 숨기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린 후 택시를 타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니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나 봅니다. 어머니, 문 여세요!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계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없는 척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빨리 문 여세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한동안 문 열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계속 열어주지 않자 그냥 복도 비상계단에 앉아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제가 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현관을 슬쩍 열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문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왜 없는 척 하세요? 아니, 그게... 전 당황해서 버벅거리는 어머님을 밀치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해서 어머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 전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머님 아버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지, 저한테 감사하셔야겠네요. 제가 5년 동안 종년 노릇 열심히 해왔잖아요. 제가 이혼할 거고로 이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맞잖아요. 제가 그간 이 집 청소 빨래 다 해드렸고 봐드렸으니 그게 종이죠. 거기다 어머니 아버지가 절 그렇게 대접하셨고요. 그런데요 어머님, 이제 새 집에서 아들이랑 같이 사시려면 제가 사드린 가구들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이미 살림살이 다 갖춰놓은 집안에 몸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전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TV장을 내리쳤습니다. 평소에 망치질이라곤 해본 적도 없던 제가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있는 힘껏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보고 미쳤냐고 소리치며 제 양팔을 마구잡이로 붙잡았습니다. 저 안 미쳤고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건데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5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저를 말리는 어머님 아버님과 몸싸움을 하며 팔이 닿는 대로 전부 부수고 또 부쉈습니다. 물건을 부수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뿌예서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부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불안했는지 시댁으로 찾아온 겁니다. 야, 너 미쳤어?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망치를 들고 날뛰니 막상 무서운지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네 머리통도 내리쳐주리?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콧김만 내뿜었습니다. 전 이 상황에서 잘못을 빌기는커녕 뻔뻔하게 저한테 화를 내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모습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다시 다른 가구들을 계속 부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찾아온 이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전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을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여태 5년 동안 고생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여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차라리 진작 말씀드렸으면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라도 이혼하라고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길래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시뻘개진 눈으로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가 놀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니, 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네, 여기까지가 3일 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후로 저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고 아빠께서는 저한테 그딴 집구석 가만 안 둔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는다는 조건에 남편이 동의하고 싹싹 빈다면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저도 지금은 머리가 너무 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도 머리로는 당장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들보다 일찍 이혼녀가 된다는 사실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엄마 말대로 남편이 잘못을 빌고 원래 계획대로 분가를 한다면 부부 사이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만이 답일까요? 아마도 며칠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심정으론 남편도 시부모도 단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이야.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말이 지금 너무나도 와닿는 순간입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밤이네요.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